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아버지가 병원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다 발각됐고 가해자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찐추위입니다. 찐추위. 너무 추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춥습니다. 당장 서울은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었죠. 기온도 낮은데 강풍까지 불어제끼니까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충청 호남에는 눈까지 저렇게 많이 내렸다는데 더욱이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가급적 외출 마시고요. 따뜻한 집 안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레 낮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 자, 보고만 있어도 열이 확 오르는 사건 반장 함께 하시면서 버텨보시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진 보여주시죠. 정자세로 사건 반장 보는 신기한 고양이 루이랍니다. 신 정은주님. 자, 부산 서면 삼정타워 인근입니다. 번호판 저렇게 얍삽하게 가려놓고 불법 주차 중 자동차 관리법 1조 5항 위반 하신 유삼정님. 태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아닙니다. 진짜 이게 사람 할 짓인가요? 빨리 종 내려 하신 김민형님. 자, 호주 살다가 잠깐 한국 놀러 왔는데 고속버스에서 이런 꼴을 보고야 말았네요. 너도 종 내려 하신 강민주님, 김태아님, 류재훈님, 손호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중형 선고된 악당들입니다. 자, 오늘 법원에선 두 나쁜 놈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이 박대성. 자, 범행 직후에 씩 웃던 그 끔찍한 모습 기억하시죠? 자, 사형 선고가 있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유족들은 피를 토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 일이 지난해 9월이었던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찾아가서 흉기로 공격해서 숨지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 범행 직후에도 또 노래방에 가서 업주를 박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살인에 관해서는 다 인정을 했는데 두 번째 사건을 살인 예비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두 번째를 포함해서 전부 다 유죄가 인정이 됐고 법원에서는 이게 수사 직후에도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죄질도 아주 무겁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직후에 이렇게 씩 웃는 모습이 CCTV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데 그렇습니다. 이 유족들은 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사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밤에 아직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한 명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JMS 정명석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나왔죠. 자, 징역 17년. 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공개했던 피해자 메이플 씨가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장면 잠깐 만나보시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계속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진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다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제 사건 끝났지만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이길 거예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자, 정명석이 올해 80입니다. 17년이라면 사실상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란 얘기 같은데요. 네. 자,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생각하면 이것도 좀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약하죠. 지금 확정받은 거는 징역 17년입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요거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의 성폭행, 강제추행. 지금 메이플 씨 나왔지만 다른 여신도들도 포함된 상황이고요. 자, 1심, 2심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무고죄다. 나는 허위 고소당했다라고 하긴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긴 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났는데 2심에서 17년이 났고 대법원의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전지법에 또 사건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하, 이런. 다른 여신도들이 했던 뭐 성범죄 같은 거, 이 사건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 17년에 더 플러스 알파 징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유소에서 과당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유소에 차를 세운 운전자 나오고요. 조수석에서도 하차. 그런데 조수석 여성 잠시 뒤에 발을 과당. 과당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과당하는데요. 자, 얼마나 아픈지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영상만 보면 아유 좀 아팠겠네 싶지만 세상에 발목에 핀을 박는 대수술을 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기름을 넣고 화장실에 가려고 주유소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빙판에 미끌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화장실은커녕 이게 기름도 넣지 못하고 바로 차에 올라탔는데요. 살짝 삐었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우측 복사뼈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요.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도 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에 45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또 회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주유소 사업장에 좀 다쳤으니까 주유소 측에 보험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요. 주유소 측이 오히려 제보자를 좀 보험 사기처럼 몰고 가면서 배상 책임 보험 처리를 해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당신 같은 사람 뭐 배상해 주려고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전혀 배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아직 뭐 보험 처리도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제보자는 이렇게 다치고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누가 보험 처리를 받으려고 하겠냐면서 좀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에 좀 주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주유하러 갔다가 아주 어두웠고 문을 열고 내리는 즉시 빙판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주유소가 그래요. 배상 책임보험 처리하지만 자기 분담금 한 50만 원 반반씩 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 해요. 주유소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우리 뭐 주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당신 사고 난 거 다친 거 아니냐. 우리가 보험 뭐 할 수는 있지만 분담금 아니고 더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배상 책임보험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예. 시설물 관리자입니다. 주유소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게 있을 거 뭐 저희 문을 닫았든지 뭐 어둡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관리했을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사기 아닌 게 영상님 다 나와 있잖아요. 어두운데 차량이 들어갔고 주유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바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보험 사기꾼들은 살짝만 다치잖아요. 보험 사기꾼은 저렇게 안 찍혀요, 잘. 안 찍히기도 하고 저 모습이 보험 사기라고 보기에는 뭐 납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배상 책임 보험 그게 아니라면 이 관리자, 시설물 그 소유자의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게 싹 다 부숴버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리뷰와 함께 달린 별점 딱 하나 1점. 야이씨, 내가 덮밥 먹으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막 육두문자를 장렬합니다. 야, 배달이 많으면 배달 기사를 더 써야지. 돈에 환장한 사장놈 확 가게를 부셔버릴라. 숨통을 어떻게 해버릴라. 도대체 사장님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협박을 리뷰를 다는 거예요? 네, 제보자는 경기 성남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은 총 6개의 리뷰를 달았는데요. 뭐 늘 배달이 빠르다, 느리다는 이야기를 반말로 달았고 배달 30분은 선 넘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먹다 남은 걸 재포장한 거냐, 음식 가지고 장난치냐 이런 리뷰를 올린 거예요. 결국 제보자가 좀 참다 못해서 반말은 심하다, 친구가 아니지 않냐면서 반박하는 글을 답글로 남겼습니다. 배달 플랫폼 측에도 좀 이 손님의 주문을 좀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반말로 리뷰를 단 거에 대해서는 주문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넘어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지난 5일에 답글에 좀 불만을 품고 이 폭언과 욕설이 담긴 리뷰를 단 겁니다. 또 이 배달에 1시간 반이 걸렸다고 불만을 드러내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이 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이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 상담원도 이 손님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배달 기사는 플랫폼에서 보내는 거고 가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손님이 이제 상담원한테도 심하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딱 봐도 방구석 여포인 듯 싶긴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를 일이죠. 가게로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제보자분의 어머님하고 여성 아르바이트생 두 사람이 운영을 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근데 가게 찾아오면 진짜로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경찰에 협박 진정도 하고 있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사는데 여성 두 분이서 그걸 실제로 정말로 난동을 부리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배달을 막아달라라고 그렇게 배달 플랫폼에 요청을 했는데 막을 수는 없고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취소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 이 매장에서 주문을 받을 때 고객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누가 주문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고 주문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보자분은 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고객이라는 사람은 어느 가게인지 뻔히 알잖아요. 알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또 이런 맹점이 있네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자. 입금하는 척하더니 점점점. 자, 선의를 베풀었더니 먹튀를 당해버렸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카페 안에 남성 입장. 죄송한데 여기 혹시 생크림도 파시나요? 근처 마트 다 뒤졌는데 이게 없지 뭡니까? 자, 착한 사장님 냉장고에서 생크림 꺼내서 줍니다. 이거 6,000원만 계좌 이체해 주세요. 자, 남성이 한참 휴대폰 만지작하면서 여기 보냈어요. 슬쩍 보여주고는 생크림을 챙겨서 아웃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통장은 텅. 팀장님, 글쎄요, 저는 실수였기를 바랍니다만 일단 전해주시죠.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8일 광주광역시 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날 저녁에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유 생크림을 사고 싶은데 마트를 돌아다녔더니 마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혹시 우유 생크림을 파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통을 드릴게요 하면서 이거는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면서 계좌로 보내주세요 했어요. 돈을. 그랬더니 이 남성이 계좌를 이체를 하는 것이죠. 그 동안에 또 이 사장님은 친절하게 그 생크림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남성이 게재한 내용을 재빨리게 한 1초 안에 싹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생크림 들고 나갔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계좌 이체 됐구나 싶어서 봤더니 계좌 이체를 안 했다. 즉 계좌 이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생크림을 도망간 생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 6,000원 상당. 나가보니까 남성은 없어졌고 그랬더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6,000원 때문에 저렇게 생티를 하는 거 보는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마 이런 거로 제보했는데 정말 쪼잔하게 살지 말고 6,000원 빨리 계좌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린 정말 친구일까?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늘 인색하게 구는 친구와 손절할지 고민인 30대 여성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가 있는데요. 제 남편과도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좀 인색한 편이어서 서운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단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저나 다른 친구들이 밥값이며 커피값을 내고요. 한 번도 먼저 사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갔을 때도 간식을 사갔는데 감사 인사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콕 집어 고른 유아용품을 사서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아기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현관에 선물만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에 정말 섭섭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5년 전에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때 친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가전제품을 해주고 저는 따로 축의금도 20만 원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4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남편에게는 축의금을 내지 않고 제 앞으로만 4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명에게 받은 것만 그대로 준 건데요. 두 사람이랑 친구인데 모두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1인 식대가 10만 원이 넘는 걸 친구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전적인 것보다도 좀 마음과 정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망스러웠거든요. 이런 친구랑 연을 끊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 뭘 고민하고 말고를 하십니까? 당장 끊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의 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야 백달, 지집애 진짜 너무한다. 축의금 때문에 서운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방송에다 제보해서 사람 개망신을 줘. 그래. 축의금 얼마 해야지, 축의금 얼마나 해야지 하고 내가 엑셀 뒤지다가 너네 지열 씨가 40만 원 했길래 네 축의금까지는 계산 못하고 40만 원만 했다. 미안하다. 내가 아주 그냥 삼족을 멸할 대역죄를 지었어 아주 그냥. 됐냐 동그라미.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야 오늘 양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실지 모르.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이 지집애 웃겨. 야 어디서 밑장을 뺄라 그래. 엑셀에서 확인을 해도 친구 이름을 확인하지 왜 친구 신랑을 확인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너 누가 들으면 이번 한 번뿐인 줄 알겠다 얘. 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손에 일도 안 보려고. 세상에 지 새끼 나왔다고 선물 들고 집까지 갔는데 예방접종 어쩌고 하면서 현관에서 돌려보내. 내가 무슨 막 세균이야? 네가 사람이야? X. 박 변호사님. 자, 이 돈 계산 이것은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축의금은 딱 준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고 뭐 이게 맞는데 실수했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40, 20이니까. 근데 다른 것들도 지금 증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간식 같은 거 챙겨줘도 본인은 안 하고 또 예방접종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등등 봤을 때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남보다는 자신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보이거든요. 또 너무 불편해하잖아요. 불편하면 만나지 마세요. 싫지요? 싫으면 만나지 마세요. 싫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자 일단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너무나 에고이스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의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병 문제가 아니고 커피 밥도 안 산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 아닙니까? 받기만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를 입으니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손절을 해버리고 다른 좋은 친구를 사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자 부부가 도합 60만 원 축의금을 했는데 이 양반은 지금 40만 원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밥을 뭐 안 사거나 축의금을 적게 내는 거는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안 하고 또 뭐 친구 문화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버리고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연자도 이런 게 좀 더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접종이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접종 뭐 애기 접종 안 했어도 집으로 들여 보냈어야 된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미리 그 예방접종 받고 나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고 저는 근데 손절하기 전에 한번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의 소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저 친구가 잘한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친구였고 20년을 또 사귀었던 친구였고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 결혼식에 가전제품을 모아줄 정도로 가까웠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만 동그라미 튼 이유가 저도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만큼 가까운 친구를 사회에서 다시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 정도고 어릴 때 만났으니까 친구지 이게 좀 나이 들어서 만났으면 절대 이런 사람 사귀지 않았을 정도였다라는 절규하는 게 맞지만 다른 사정이 있고 그 친구만의 장점이 있다라면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더라도 서운하면 가라까지 거리를 두더라도 한 번쯤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네, 뭐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서서히 끊어야 되고요. 지금 증거 드러났잖아요. 좋은 기회예요. 끊을 수 있는. 저도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어릴 때부터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 쌓였을 거예요. 맞아.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이번에 확실한 증거 드러났으니까 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든 이유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살짝 끄드려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 친구가 또 의외로 큰 도움을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는 베푸는 그런 일을
한 30년 사귀 만에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3번쯤 알아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지현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있었다고요. 어제 이 동갑내기 남편과 함께 퇴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너무 급했지만 화장실은 없고 땀까지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종종 걸음으로 집에 갔지만 그만 다 와가지고 현관 앞에서 자, 부부는 순간 어색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하고 이번엔 지현님이 맥주 3캔을 연달아 마시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본인에게 신호가 왔다는 거죠. 하지만 클라이막스를 남겨둔 상황. 저 장면만 보고 저것만 보고 이번에도 부부는 말을 잃었답니다. 현재 부부 집에 이 빨래 건조대는 부부의 속옷이 나란히 걸려 있다는군요. 저희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한 병원의 폐쇄병동입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들이 갑자기 어떤 병실 앞으로 모여드는데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듯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환자가 보호사에게 끌려서 병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다른 관리병실. 아까 끌려 나온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보호사가 베개를 들어서 퍽 내리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찮으신 아버님을 8년 동안 한 병원에 모신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야, 이거 좀 내용이 좀 셉니다, 이거. 맞습니다. 70대 아버님인데요. 양극성 전공장애, 이게 조울증을 이렇게 표현하죠. 앓고 있었고 치매도 좀 있고 당뇨도 있고 최근엔 치매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편찮은 상황인데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최근에는 폐쇄병동에 뭐 이런 것들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돈도 주고 그 돈으로 공중전화 카드를 샀던 것 같은데 이 공중전화 카드를 발급받아서 제보자 아들하고 자주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고 다만 좀 이상하긴 한데 워낙 오래 있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뭐 이 제보자 아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8년을 계신 병원이었으니까 뭐 믿거니 하고 이제 맡겨 놓으셨던 거죠, 아드님은.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가도 바로 끊기는 상황이 반복이 됐답니다. 그러다 겨우 통화가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나 죽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발로 가슴을 쳐가지고 사이클 아닌데 죽겠다 아파갖고 잘못이 없어. 몇 대 맞았어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째려보고 목을 조이고 가슴이 지금 많이 아프다. 얼굴이 맞고 목을 조이고 또 파하고 묶어갖고 감옥에 열어버렸어요. 내가 뭔 잘못이야. 그죠? 사람 조금 못하죠. 그게 사람을 뜯어펴고 빵을 먹었다고 사람을 때려요. 왜요? 일단 이제 저 아버님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11월 28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님이 그 병실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보호소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서 가슴을 차서 쓰러졌고 심지어 넘어진 상황에서 목도 졸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요. 그러니까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버님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빵을 먹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반식이 아니라 중만주니까 너무 허기가 지셔서 빵을 좀 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병원에 이제 그 병실 내부에는 뭐 환자 보호상 CCTV가 없는데 복도에는 CCTV가 있대요. 그렇죠. 그때 폭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CCTV를 보면 폭행이 벌어지니까 다른 환자들이 복도에서 우르르 나가서 그걸 보고 있고 이어서 이제 그 환자 보호사가 아버지를 보호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가서 들어가고요. 병실로 들어갔고 네. 잠시 후에 지금 끌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기 우르르 서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이미 보이지 병실 않습니까? 안에선 폭행이 있고 난 이후죠. 네, 그게 뭐 길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주먹으로 치고 갈로 차고 그렇게 했던 게 뭐 몇 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단 후에 이제 끌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자, 겁니다. 아버님이 가슴 부위에 손을 지금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병실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쳐다봐요. 뭔가
뭔가 사달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에요. 자, 팀장님, 저 보호사는 딱 봐도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고 20대랍니다, 나이가. 이 제보자 아버지는 70대 어르신, 그것도 편찮으신 분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 보호사 나쁜 X인데요. 사실은 그날 그 1차 폭행 뒤에 제보자 아버지가 그 보호사에 끌려가지고 집중 관리실이 있어요. 거기를 끌려갔던 거예요. 1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는데 감금 당하면서 아마 이제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또 2차 폭행을 했습니다. 베개로 아버지를 또 부탁한 것 같아요. 2차 폭행을 했는데 지금 결박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박을. 예, 베개로.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제보자 아버지는 갈비뼈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계속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진단을 알려주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전화 걸까 자, 봐. 팀장님 잠시만요. 지금 예. 방금 베개로 내려치는 장면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폭행을 한 거죠, 2차로. 그런데 이제 그 진단도 알려주질 않고 더군다나 전화를 할 수 없게 공중전화 카드를 또 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연락하려고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하다 보니까 전화 자꾸 끊어졌던 거예요. 그게 전화가 안 됐던 것이죠. 방법을 잘 몰랐더니. 그런데 이 제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이 전화를 받았던 게 저 사건이 난 그날이 아니고 엿새나 지났습니다. 엿새나 지난 12월 4일 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엿새 동안 병원에서는 저렇게 구타하고 다친 거를 은폐했던 것이죠. 자, 사건 직후에 병원 엿새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병원이 알린 게 아니라 이 아버님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럼 병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 그동안? 네, 지금부터가 더 황당한데요. 이 병원 원장은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보자와 통화하기 전인 12월 2일에 이 가해 보호사는 이 사직서를 쓰고 이미 병원을 퇴사를 했었습니다. 징계로 회사를 나간 건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이 간호사에게 추궁을 하니까 갈비뼈 7번, 8번이 골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 갈비뼈 9번도 골절이 돼 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또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도 재검을 해서 9번도 부러진 걸 알게 됐지만 이마저도 제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제보자는 병원이 보호사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을 했고 병원 측에서도 미리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야 병원 측은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자진 신고를 했고요. 기관에서도 당시 병실에 있었던 목격자들 진술을 통해서 폭행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제보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건은 제보자 아버님이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혀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병원 측은 일단 잘못을 인정하기라도 했지만, 자, 그렇다면 앞서 그 보호사, 이 가해자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 제보자의 변호사와 병원 원장과의 대화 들어보시죠. 데리러 갔으면 그렇게 늦고리 굴절되게 데리러 가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늦고리 굴절된 그 상황.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건 혼자 속으로 판단한 거죠. 제가 직업이 의사입니다만 다른 데를 다치지 않고 갈비뼈를 다치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은 제압하기 위해서 그냥 무릎으로 눌렀을 뿐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거 보여드렸죠. 경위서가 전부입니다. 진짜로. 근데 본인은 그냥 발로 무릎으로 눌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그러니까 무릎으로 누르기만 했다. 네, 계속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하나 봐요. 그 가해자 측의 입장이라고 나온 게 그 가해자가 쓴 경위서 하나밖에 없다는데 거기에 보면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을 한 것뿐이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반성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경위서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병원 측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눌러서 어떻게 늑골이 3개나 골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환자들을 면담했더니 이 보호사가 이 발길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제보자 아버지가 먼저 욕설을 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물론 제보자 말 얘기지만은 아버지가 평소에 욕설을 하는 그런 편은 아니라고 또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욕설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안 되죠. 사람을 저렇게 패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보자 말은 이제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압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통제할 때 지금처럼 폭행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서 이 남성 병원 보호사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했고요. 병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폭행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았잖아요. 의료법 위반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 병원의 원장 같은 경우는 주치의다, 자기가 주치의인데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보호자들한테 말씀드린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거는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른 병원에 지금 가 있거든요, 아버지. 아직까지 그 갈비뼈, 골절 통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골절 같은 거 있으면은 뼈가 다시 붙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말이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평화롭던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부부가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진실과 거짓입니다. 자, 죽어서도 복수를 하겠다. 2018년 무주군의 한 캠핑장에서 발견된 30대 부부의 유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3월이었고요. 무주군의 캠핑장 카라반, 그러니까 큰 천막처럼 쳐 있는 그곳에서 3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을 한 상태였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을 했고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사건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냥 뭐 배우자들 사이에서 아이 키우는 평범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경찰에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남편의 가족인 시누이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예약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유서를 보니까 1년 전 일 때문에 힘들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부 동반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부부에게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당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친구인 박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박 씨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아내가 당황해서 카페를 나섰는데 박 씨는 이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후 차량 안에서 박 씨는 지인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흉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에게는 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해당 지인은 내가 처리해야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박 씨는 차량 안에서 아내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5일 동안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만남을 강요를 했고요. 결국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의 아내를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2017년 4월에 박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이 남편 친구 박 씨라는 인간은 뭐 하는 놈이에요? 자, 지금 이 박 씨 충남 이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아내가 박 씨의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이 박 씨하고 남편이 30년간 중무고인데 이 사건 전에 이미 틀어진 상태였는데 이 강간 고소를 했는데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고요. 불륜 관계고 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차량 안에서 폭행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정신을 좀 차리게 하는 뜻에서 살짝 쳤을 뿐이지 부인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나흘 만에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여자가 자신한테 폭행을 휘두른 남편 친구랑 나흘 만에 사랑에 빠져. 자, 1심 재판부는 그런데 또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틀렸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씨를 7년을 구형을 했는데 2017년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 박 씨가 차량 안에서 여성을 폭행을 하고 지인에게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니까 박 씨와 여성의 모습이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는 뭔지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판단 때문에 여성이 뭐 그런 사실을 틀리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실제적으로 받지 않고 강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CCTV 찍힌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답지 않았다, 뭐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자, 협박은 인정했지만 강간은 아니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자, 이 결과에 부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가족의 얘기 들어보시죠. 재판이 나왔는데 검사가 이제 구형을 7년 했는데 성폭행은 무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 안 된 성소에 대한 불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그러면서 정신과에서 한번 치료도 먹었고. 자, 결국
결국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13장을 남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가해자 박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박 씨를 두고 무언의 살인자, 가정의 파탄자라고 지칭을 했고요. 당신의 간사한 세치어가 두 소녀를 고아로 만들었다. 여러 명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그 죄는 죽어서도 갚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절대 박 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다짐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 복수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자, 그런데 당시 이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지역사회에서도 뭐 말들이 많았다면서요. 이게 문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부 저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2심에서도 강간은 무죄. 네, 그렇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숨진 아내가 이 박 씨를 무고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런 분위기가 어쩌면 이분들을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지 않았나 싶은데 다행인 건 그나마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뒤집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씨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요. 4년 7개월형 이렇게 따지면 징역형도 굉장히 낮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가 이렇게 봤어요. 아니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이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 범죄를 인정했다가 부인했다 오락가락하고 무엇보다 저렇게 폭행이 나흘 있었는데 그 나흘 뒤에 아까 그 지적한 것처럼 연인 관계로 갑자기 변해서 합의의 성관계를 가졌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1심이 진작부터 이건 강간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면 그렇죠. 저 두 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실 것이고 저 두 분의 자녀, 그 두 아이들은 부모를 잃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뭐 무죄 때문에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성인지 감수성 예컨대 그 피해자다움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강조하지 말자 아마 거의 첫 판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CCTV 속의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그거만 보고 무죄 판결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좀 봐서 피해자가 꼭 이렇게 행동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보지 말자라는 게 뭐 대법원 첫 판결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 판결이 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성범죄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 계속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에게 한컴 AI가 생긴다는 건? 보고서 작성부터 이미지 생성, 데이터 정리까지 제가 할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AI, 한컴 AI. 올 설엔 소리내 서로의 건강을 빌어보세요. 엄마 파이팅! 건강 챙겨. 건강하세요. 행복도 성공도 다 건강해야 가능하니까. 새해 건강은 정관장으로. 정관장. 아임비타. 한 샷으로 바뀌는 에너지. 원샷 원데이 유럽산 프리미엄 고함량 비타민 아임비타.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추워도 너무 춥네요.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별일이 없다면, 별일이 안 생긴다면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